자, 그러면 2회 모의고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2회 모의고사 1번입니다. 자, 순행식 엔진의 과열 원인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해서 냉각장치와 관련돼서 이제 뭐 과열, 뭐 관행되는 원인으로 맞는 거 틀리는 거 고르는 문제 굉장히 많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니까 정리를 해두시. 이것도 말씀드린 거 뭐 그 1회 모의고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플래시 있잖아요. 플래시 부분 설명했던 그 계략도 개통도를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놓고 하나하나의 명칭을 정리해 가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문제 풀기 해석하기도 쉽고 나중에 응용되는 문제 나오더라도 적응하기도 굉장히 쉽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워터 재킷, 물 재킷부입니다. 뭐 냉각수가 지나다니는 부분을 물 재킷부라고 하고요. 그 통로 내 스케일링 우리 뭐 치석 제가 할 때 스케일링이라고 얘기한다잖아요. 치아에. 그 마찬가지 물때가 끼는 것을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스케일이 많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냉각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제대로 흘러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과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워터펌프 구동 벨트의 장력이 큰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펌프는 보통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소형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크랭크 축의 풀리입니다. 크랭크 축의 풀리, 물펌프 풀리가 이제 벨트로 동력을 전달받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물펌프가 구동되는데 이 벨트의 장력이 커요. 단단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장력 당기는 힘이 단단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꽉 맞물려서 잘 돌리기 때문에 슬립 없이 원활하게 물펌프를 돌릴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장력이 클 경우에는 축을 즉 풀리를 받치고 있는 축의 베어링이죠. 베어링에 이제 부하가 갈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이지 그 외에 슬립이 일어난다. 그래서 물펌프 효율이 떨어진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펌프 구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얘하고는 상관이 없겠다. 엔진 과열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라지에이터 코어가 30% 막힌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라지에이터 코어의 막힘률이 20% 이상이면 교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라지에이터 코어 막힘률 구하는 공식조차도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한다. 뭐였었습니까? 신품분에 신품 빼기 사용했던 부품 용량에 곱하기 100 이렇게 했을 때 코어의 막힘률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 계산하기 좋게 신품이 10L짜리라고 합시다. 신품이 10L짜리인데 사용하고 나니까 어떻게 한다? 치석, 아까 얘기했던 건 치석 같은 개념이 스케일이 많이 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때가 많이 껴가지고 전체적으로 7L밖에 안 들어가더라. 그럼 여기 막힘률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3이 되고 곱하기 100이 되니까 0 날라가고 어떻게? 막힘률이 몇 %다? 30%다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는 임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코어의 막힘률을 구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킹을 해두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수온 조절기가 닫힌 상태에서 고장이 났다. 자, 수온 조절기가 닫혔어요. 닫히면 어떻게 되는데 엔진 블럭 안에서만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블럭 안에 순환이 되다가 어떻게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식혀야 될 상황이 됐어. 그러면 수온 조절기가 열려줘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 상황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식히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개념인 거죠. 그럼 엔진이 과열 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코어 막힘률 30% 이상이도 교환을 해줘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도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닌 것은 뭐다? 2번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온 김에 코어의 막힘률 구하는 공식까지도 봐두시면 좋겠고, 기본적인 플래시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다라면 이 내용, 해설에 있는 내용 읽었을 때 어렵지 않게 전부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좀 쉬운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이브리드 스타트 제너레이터라고 해서요. 우리 병렬형이죠. 병렬형 중에서 하드형입니다. 병렬형 중에 하드형에 하이브리드 스타트 제너레이터라는 녀석이 들어가게 된다. 현대 기아차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스타트 제너레이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일단은 차량 처음에 부하 없을 때 출발할 때는 전기차 모드로 주행이 된다고 했죠. 전기차 모드로 주행이 되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이 바뀌어야 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갑자기 내연기관도 같이 물려서 돌아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하이브리드 스타트 제너레이터가 처음에 엔진 구동도 하게끔 해주고, 그리고 이제 모터의 속도는 빠르잖아요. 그 속도에 맞춰지게끔 회전수를 높이는 기능. 그래서
충격 없이 물리게 해주는 기능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거죠. 엔진 시동이 꺼지기 전에 이렇게 부두두둑 하면서 떨리면서 꺼질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한다? 회전수를 보충해 주면서 부드럽게 정차할 수 있겠죠. 정지할 수 있게끔, 엔진 정지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 마찬가지 얘 발전기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발전기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엔진 시동, 뭐 차량 소프트 랜딩 제어, 뭐 엔진 시동 발전 제어, 그다음에 이제 회전수가 올라갔을 때 뭐 그 모터의 회전수 맞춰가지고 같이 올려가지고 어떻게 부드럽게 동력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기능까지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아닌 건 뭐다? 차량의 속도 제어를 HSG로 바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그 외에 나머지 나와 있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건 우리 기본서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친환경 자동차 문제가 뭐 한두 문제씩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뭐 점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행히 제가 지금 책을 펴내고 있는 골든벨 출판사에서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좀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동차 정비 산업 기사에 일반 기계공학 과목이 빠지면서 친환경 자동차 과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마찬가지로 이제 복원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자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CBT라고 해서 우리 운전면허 시험, 뭐 기능사 시험 쳐보셔서도 아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전자시험 바로 치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복원이 힘듭니다. 근데도 출판사에서 어떻게 복원을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정리가 끝나는 대로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제가 그 파일을 올려놓고 어디에 올려놨습니다. 다운받아서 보세요라고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시험 치러 가시기 전에 기존에 나와 있던 유형, 친환경 자동차 문제의 유형들을 어떻게 전부 다 보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유리하실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그렇게 좀 대비를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얘가 뭐다? 마스터하고 슬레이브하고 나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가 용량이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마스터 하나에서 그러니까 BMS 하나의 전체에서 그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눠 놓은 거예요. 우리 하드 디스크의 마스터 그다음에 슬레이브 잡는 것처럼 마찬가지 마스터 BMS가 있고 슬레이브 BMS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개념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메인이에요. 메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념을 관정을 한다. 전반적인 배터리를 관장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슬레이브는 지금 보신 것처럼 셀과 관련된 거, 뭐 셀의 온도, 전류, 뭐 하나하나의 셀과 관련된 거를 각각이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하다가 뭐 이상 신호가 있다 이러면 이제 그 마스터에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전체적으로 유기체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는 동작 온도, 그다음 저장 보관용 온도 범위, 그다음 전류 전압, 그다음 제어 및 모니터 안에 배터리 팩의 최대 전압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제어할 수 있다. 단 셀 밸런싱용 최대 전류 이것 같은 경우는 누가 마스터 BMS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슬레이브 BMS가 하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자동차의 문제 다 묶어서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랭크 각 센서예요. 크랭크 각 센서는 크랭크 축의 회전수를 검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크랭크 축의 회전수를 검출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 연료 분사량을 결정한다더라. AFS와 함께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 시점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분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점화 장치까지 연관되고 나서는 점화 시점까지도 제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랭크 각 센서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크랭크 각 센서가 이제 페일셀프 기능이 없어가지고 과거에는 크랭크 각 센서 하나 있을 때 이 센서가 고장이 나게 되면 바로 시동이 꺼지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워낙 센서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먼저 크랭크 각 센서도 보완할 수 있는 뭐 크랭크 각 센서를 두 개 둔다 뭐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일단 그렇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크랭크 각 센서의 신호를 기초로 어떻게 연료 분사 시기를 결정할 수 있고 분사량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크랭킹 할 때 200에서 300 RP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연료 분사량도 누가 크랭크 각 센서가 그 내용을 자기가 인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엔진 시동시 연료량 보정 신호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크랭크 각 센서의 메인 역할인 거죠. 크랭크 축의 엔진의 크랭크 축 회전 각도 또는 회전 위치를 검출하는 게 자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CU는 크랭크 각 센서의 신호를 기초로 엔진 1회 전당 흡입 공기량을 계산한다. 자, ECU는
ECU는 어쩔 수 없을 때, 만약에 AFS가 부재 중일 때, 뭐 고장이 났다든지 시동이 끄기 힘들 경우에는 이렇게 그 간접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크랭크 축이 회전하면 좋다. 크랭크 각 센서 회전하는 걸로 받아서 한 번 움직였으니까 뭐 배기량, 한 실린더에 배기량만큼 빨아당긴다? 좋아. 근데 어떻게 하는데 흡입 효율이 다르잖아요. 고속일 때, 저속일 때 흡입 효율이 다 다른데 공기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경우는 누가 정확하게 AFS로부터 신호를 받아야지 맞는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4번은 AFS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